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는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회복의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2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자산가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접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구리와 철광석, 알루미늄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공장이 가동되며 금속과 광물의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글로벌 경기 반등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지난 4일 파운드당 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연초와 비교해도 26%나 올랐습니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 선물 가격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같은 날 톤당 14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역시 2013년 초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연초 대비 무려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 역시 지난 5월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백신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산업용 금속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세계 각국의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금속과 광물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 여행, 레저 등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세계의 금속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산업용 금속 절반가량을 소비했는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구리의 순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4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22.1%로 2018년 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은 5.7%, 마스크를 포함한 직물 수출은 33%나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는 754억 2천만 달러로 하나 약 81조 원대 흑자를 기록하며 나홀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에 베팅하는 ETF 상품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현상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1,08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달러 약세 현상은 외국인 매수세에 따른 원화 강세와 맞물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과 백신 상용화 전망, 비둘기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취임 등으로 달러 약세 현상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국내 수출 개선과 재정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은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백신 보급이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한국 수출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원화 강세 환경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도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1,000원까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나 미국이 어쨌든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일단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릴 가능성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저희는 하반기 다시 좀 반등하는 쪽으로.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뒤 차례로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렸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유흥주점과 헌팅 포차 등은 영업이 중단되고 마트와 영화관, PC방 등은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약 333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 사회 간접자본, 연구개발 분야에 배정해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증권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세계 실물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재 실물과 금융 간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특히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은 의사결정 시 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완화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위기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백신 개발 경쟁에서 확보전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영국을 시장으로 유럽연합, 미국, 독일 등이 각각 자국민을 위한 백신을 확보해 접종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 제품입니다. 이 중 일부 백신은 한 사람당 2회 접종이 필요해 총 구매 물량은 최대 6,400만 회 분입니다. 국내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1분기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측이 미국에 먼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을 내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백신 접종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이 끝나지 않은 데다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탓입니다. 아직 위험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다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영국은 오늘부터 백신 일반 접종에 돌입했고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전, 독일은 새해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속도전을 벌여 개발된 백신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주가 다음 달 접종을 목표로 중국산 백신을 수입했지만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전략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시장에선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죠. 기존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력을 쌓아온 변 내정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국토교통부 어떤 기조를 보여줄까요? 이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집값 전세난 문제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아파트값,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감도 클 수도 있고 우려도 클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에는 뭐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투기 수요 억제는 더욱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주택 공급을 할 때 공공성을 더 강화한 개념의 임대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이 변 내정자가 SH나 LH를 거치면서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거란 기대도 큰 게 사실인데요.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공성을 더 강화한 주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변 내정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나 뭐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했던 얘기 중에 우선 토지 임대부 주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 지역을 좀 보면요. 입지 좋은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올라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브랜드 아파트라면 비슷한 평면에 설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상품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땅값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토지 공개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토지 공개념은 개인도 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임대부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런 얘기죠. 이 공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헌법을 한번 살펴보면 23조 2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헌법 제122조를 보면 제가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참 난해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땅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헌법은 언제 들어도 길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땅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인데 이게 좀 생소하고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알아봤더니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LH 강남 브리지힐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일전에 저희가 다녀와서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이 단지는 전용 면적 74에서 85제곱미터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최근 거래된 게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5월에 한 건 거래된 실적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 전용 74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얼마나 하나 알아봤더니 같은 평형이 12억 3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억 2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 원가량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한 건데 좀 비교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민간 아파트 단지 거래 실적도 같이 알아봤거든요. 같은 자곡동에 있는 레미안 강남힐즈 단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91.96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확인을 해봤더니요. 같은 평형이 5층 이상 분양가가 7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지가 2012년에 분양을 했으니까요. 8년 새 분양가보다 10억 원가량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입지에 따라서 건물만 분양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모집단이 작긴 한데 분명히 사례가 있긴 있었고요. 일부에서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들어봤는데 이건 또 뭔지 궁금해요. 집값 차익을 뭐 공공이 걷어들이자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 뭐 단어를 잘 뜯어보면 예. 아마 뭐 해석이 될 텐데 환매 조건부 주택은 정부가 일단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되팔 때는 공공이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구조고요. 다만 개인은 이제 금리 수준의 이익만 남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변내정자가 꾸준히 견지해온 게 이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개인이 이제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서 차익을 남기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또 정책을 가지고 올지 궁금하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합세를 좀 이어가다가 다시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 감정원에서 매주 조사하는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요. 지난주죠. 3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0.03% 상승했습니다. 전주가 0.02%였으니까 전주보다는 오름폭을 소폭 키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8월 24일 0.01%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10주 연속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2일에 0.02%로 소폭 상승해서 또 4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4주간 큰 변동 없이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강보합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상승폭을 좀 키운 것이고요. 이 배경에 감정원은 이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 같은 상승이 뭐 추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장이 취임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범 5년 만에 내수판대 10만 대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중형 SUV GV70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브랜드 내 첫 번째 중형 SUV인 GV70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GV70의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론칭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GV70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됐습니다. 전면부는 낮게 자리한 크레스트 그릴로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통해 속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엔진은 가솔린 2.5 터보와 3.5 터보, 디젤 2.2 등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가솔린 3.5 터보는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0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출발 가속을 극대화하는 런치 컨트롤을 기본 적용해 제로백을 5.1초로 단축했습니다. 최신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지문 인증 기술을 제네시스 카페이와 연동해 간편 결제 시 지문 인식만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했고 레이더 센서 기반의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도 탑재됩니다. 동급 최초로 2열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센터 사이드 에어백, 미세먼지 센서, 2열 시트 리클라이닝 등 우수한 편의 사양을 적용해 고급 SUV에 걸맞는 잠정 판매 가격은 약 4,900만 원부터 7,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확정 판매가와 출시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자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7만 원 고지에 오른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해 9만 원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증권사 24곳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는 8만 508원으로 8만 원 안팎이 대세인데 9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한 곳도 나옵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대 중반대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 하늘을 비행한 뒤 돌아오는 국제 관광 비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은 해외 영공을 넘나들기 때문에 면세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을 지참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기내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 내 빈 땅에 혁신파크를 공급합니다. 이 건물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요. 인근엔 일자리 연계주택도 공급해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에 캠퍼스 혁신파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해 한남대와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혁신파크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 한남대에서 처음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내 빈 땅을 활용해 창업이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일터와 삼터, 배움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도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인근에는 일자리 연계주택도 공급돼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도 도울 예정입니다. 일자리 연계주택은 LH의 새로운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남대 혁신파크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은 10층짜리 건물에 전용 14, 26제곱미터 15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LH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업해 2023년까지 혁신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